자, 갈래복합 2번의 두 번째 질문 정할공의 상론 한번 가볼 건데요. 이때 상이라는 건 뭐 상업 이런 게 아니고요. 얼굴 가리키는 겁니다. 관상이란 뜻이에요. 즉 관상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정약용의 한물 수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주, 관상 이런 것들은 수동적인 느낌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치? 관상은 네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넌 앞으로 이렇게 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상을 본다고 한들 내가 어쨌든 살아가는 거에 따라 관상이 바뀔 수 있으니 내 관상은 내 운명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다. 이런 식의 말을 하기 위해서 나온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상은 익히는 것으로 인하여 변하고 형세는 상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대요. 자, 이때 상은 뭐라고? 관상, 용모, 외모라고. 그쵸? 용모, 관상. 관상은 그래서 익히는 것, 내가 배우는 것 때문에 변하고 형세는 이걸로 이루어진대. 그 형국이다, 유년이다 설을 하는 사람은 거짓이다. 자, 이 유년이라는 거는 어린 시절이 아니고 흐를 유자입니다. 그래서 그 약간 이런 거는 해마다의 운수, 사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주 같은 거야. 그래서 그 관상을 보고서 사주를 막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야. 관상은 가짜다라는 거죠. 아주 어린아이가 배를 땅에 대고 엉금엉금 길 적에 그 용모를 보면 예쁘기만 하대. 하지만 그가 장성에서는 무리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무리가 나누어짐으로써 익히는 것이 서로 달라지고 익히는 것이 달라짐으로써 상도 이로 인해 변하게 된대. 그러니까 어릴 때는 다들 하나같이 예뻤다는 거야. 그런데 뒤로 가면 나중에 크면서 이 사람이 어느 무리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냐에 따라서 얼굴도 변하게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서당의 무리는요. 그 상이 아름답고 시장의 무리는 그 상이 검고요. 목동의 무리는 그 상이 산란하고 깡패나 마조 같은 무리 뭐 안 좋은겠죠. 그 상이 사납고 약바르대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서당의 무리인지 시장의 무리인지 목동의 무리인지 깡패의 무리인지에 따라서 내 얼굴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익히는 것에 따라 얼굴이 달라진다는 거죠. 대체로 그 익히는 것이 오래됨으로써 그 성품이 날로 옮겨가게 되니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서 상이 이로 인해 변하게 된대. 즉 내가 익히는 거에 따라서 성품이 바뀌고 그것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게 나타나서 상도 변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익히는 것에 따라 성품이 바뀌고 성품으로 인해서 상이 바뀐다. 사람들은 그 상이 변한 것을 보고는 또한 말하기를 그 상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익히는 것이 저와 같다라고 하니 틀린 말이래. 그러니까 깡패의 상이라서 깡패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깡패의 일을 하다 보니까 깡패의 상이 되는 거고요. 공부를 할 상이라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다 보니 공부할 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전후 관계가 다른 거죠. 대저 학문을 익힌 사람은 사리를 통달하는 데 효과가 있고 이를 익힌 사람은 재물을 모으는 데 효과가 있고 힘을 익힌 사람은 비천한 일에 몸을 바치고 악을 익힌 사람은 패망한 데 몸을 바치게 된대요. 즉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익혔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래서 학문을 익혔으면은 세상에 통달하는 거고요. 이득 이런 걸 이익을 배웠다면은 재물을 모으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힘을 배웠다면은 비천한 일에 몸을 바치게 되는 거고요. 나쁜 걸 배웠다면은 망할 거래요. 그래서 각자 배우는 게 다르다는 거야. 익힘과 효과가 아울러 진보함으로써 효과와 상이 모두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상이 변하는 걸 보고 또한 말하기를 그 상이 이러하기 때문에 저 효과가 저랑 같은 거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사람들은 다 반대로 생각한대. 익힌 것에 따라서 효과가 변하고 그리고 상이 변하는 건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한다. 즉 상으로 인해서 익히는 게 다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비판이죠. 자, 어떤 아이가 있는데 사례죠? 사례가 하나 들어갈 겁니다. 사례 1이에요. 어떤 아이 사례? 체크합시다. 사례 1. 그의 눈동자가 빛나면 부모는 말하기를 이 아이는 가르칠 만하다 하고 그 아이를 위해 책을 사고 그 아이를 위해 선생님을 정하고 스승이 말하기를 이 아이는 가르칠 만하다라고 해서 그 아이에게 연분, 서판을 더욱더 주게 된대. 그러니까 글을 쓸 수 있게끔 재료를 싹 깔아주는 거죠. 이 아이는 더욱 공부에 힘쓰고 날로 더 부지런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눈동자가 빛난다라는 관상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그래서 상을 보고 익히는 것을 결정한 사례예요.
관상에 따라서 익히는 것을 정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점점 더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 사람을 천구하기를 이 사람을 쓸만합니다 하고 그 임금은 추천이게 그 사람을 보고 이르기를 이 사람은 대우할 만하다 해서 그를 권장하고 축켜 세우고 칭찬하고 선발하여 이윽고 재상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어떤 아이는 뭐예요? 애초에 관상을 보고 일을 정해가지고 얘가 재상까지 하게끔 만들어준 거야. 또 그 다음 어떤 아이 사례이죠. 어떤 아이가 있는데 얼굴이 풍만하게 생겼으면 부모가 말하기를 이 아이는 부자가 될 법하다 하면서 재산을 더 주고 부인은 부자예요, 부자. 그 아이를 보고 말하기를 오, 얘 쓸만한데? 라고 하면서 재산을 자본을 더 대준대요. 그래서 이 아이는 날로 힘쓰고 부지런해서 사방으로 장사를 다닐 거래. 그런 부인은 그가 상업을 부흥시킬 거라 생각해서 그를 주인으로 삼으니 부자를 잘 될 사람은 더욱 도와주어 조금 뒤에는 백만장자가 된대요. 즉 생긴 걸 보고 생긴 걸 보고 익히는 것을 결정한 거죠. 또 두 번째 사례인 겁니다. 그쵸? 생김새에 따라서 얼굴이 풍만하니까 상을 보고 익히는 것을 결정한 거죠. 그죠? 어떤 아이가 있는데 미모가 더부룩하고 또 어떤 아이는 콧구멍이 밖으로 드러나 있으면은 그 아이의 부모와 사장들은 양성하고 협조하는 것을 모두 위와 반대로 한대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사례 3이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관상이 별로 안 좋은 아이란 뜻이에요. 그치? 그러면은 사장, 선생이란 뜻이에요. 양성하는 것을 모두 반대로 하니까 이들이 어찌 자기 몸을 귀하고 부하게 할 수 있겠냐. 얘는 그만큼 대우를 받지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우를 못 받으니까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그 상으로 인하여 형세를 이루고 그 형세로 인하여 상을 이루게 된 건데 사람들은 그 상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또 말하기를 그 상이 그와 같기 때문에 그 이룬 것도 저와 같다라고 하니 참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치 이런 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거다라고 운명적으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뭐야? 사람은 그것을 익혔기 때문에 그런 상이 된 거다라는 거죠. 세상에는 진실로 제덕을 충분히 간직하고도 제덕이 뭐예요? 제주, 덕 이런 거죠. 액궁하여 그 제덕을 발휘하지 못한 사람, 즉 액궁하다라는 거는 운이 나쁘다 이런 거예요. 운이 나빠서 발휘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상에다가 그 허물을 돌리지만 그 상을 따지지 않고 이 사람을 우대했다라면 이 사람도 재상이 되었을 거고요. 즉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어떤 사람은 진짜 똑똑해. 근데 운이 안 좋아가지고 또는 상이 별로라는 이유로 그렇게 이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게 된 거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상을 안 따졌다면 얘도 분명히 잘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이해에 밝고 기천에 밝았는데 즉 장사할 만한 애야. 근데 계속 가난하대. 이것도 역시 관상 때문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너네가 관상을 따지지 않고 이 사람에게 돈을 줬다면 또 부자가 됐을 거래요. 하물며 거처는 기질을 변화시키고 봉양은 신체를 변화시키며 부귀는 그 뜻을 음란하게 하고 우화는 여기 괄호가 괜히 들어갔네요. 우화는 그 마음을 슬프게 하여 아침에는 무성하다가 저녁엔 시들게 된 사람도 있고 어제는 초췌했다가 오늘은 살쪄서 윤택하게 된 사람도 있게 되니 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상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면 상이 또 바뀌고요. 또 나쁜 일이 있으면은 그 다음날은 아침에는 표정이 좋았는데 저녁엔 표정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는 초췌했는데 오늘 아침 밥을 많이 먹어서 윤택하게 된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상을 하나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사람의 상을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하나로. 사람은 매일매일 다르다는 거야. 아침에 기분 좋았으면 얼굴이 좋았겠죠. 근데 저녁에 기분이 안 좋아지면 얼굴이 안 좋아지겠지. 그래서 하나를 규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상을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사서인이 상을 믿으면은 직업을 잃게 되고 경대부가 상을 믿으면 그 친구를 잃게 되고 임금이 상을 믿으면 신하를 잃게 된대요. 즉 상에 의존했을 때의 폐해를 보여주는 겁니다. 즉 관상으로 따지지 말라는 거야. 얘는 관상이 이러하니까 이럴 거다가 아니고 얘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관상이 이렇게 된 거라 또 다른 일을 시키면 관상이 바뀔 거다 이런 거죠. 용모로서 사람을 취했더라면은 좌우에게 실수할 뻔했다라고 했대요. 좌우가 누구예요? 이 사람은
얼굴이 못생겼지만 품행이 되게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그래서 만약에 못생긴 사람이라고 얘를 안 만났으면 실수할 뻔했다라고 했으니 참으로 성인, 참으로 배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 공자가. 그치? 왜? 얘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요. 상을 그런 관상술 그런 것의 운명론적 필요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 그리고 인간의 능동성과 성취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와볼게요. 이거는 한문수필이고요. 또 논변을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논변류.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본인의 주장을 쭉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는 문제 제기를 먼저 해요. 이러이러한 것은 참 문제다, 어리석다 이러면서 논거를 통해 논증을 하죠. 그쵸? 그러면서 결론을 내세워요. 그 과정에서는 가끔씩 구체적 사례가 나오고요. 또 깨달음. 깨달음의 형태로 가게 된다. 이게 수필이죠. 그래서 논증을 통해 결론을 내는 수필이냐, 아니면은 사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형태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논거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사례를 계속 드는 거야. 그러면서 본인 말이 맞다고 설득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관상은 가짜다, 뭐 이런 거죠. 그쵸? 관상은 계속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관상의 운명론적인 사고, 그리고 피동적을 반대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서 이제 앞으로 운명을 따르지 말고 훈련하고 노력해서 능동적으로 성취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굉장히 현대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별거 없죠? 그래서 이거는 관상에 대한 이야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 잘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볼게요.